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결정마저도 기분과 느낌으로 판단합니다. 좋을 것 같다고 말하고 괜찮을 것 같다고 위안합니다. 경기와 산업의 변화, 또 기업의 데이터는 보지 않고 투자가 잘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성과를 측정하지 않고 그저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다고 스스로를 달랩니다. 하지만 기분과 느낌만으로는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기 어렵죠. 가정의 살림살이도 가계부를 써봐야 알고 투자하는 기업의 실적도 데이터를 열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면서 챙겨야 할 원가 관리도 기업 경영과 다르지 않습니다. 숫자가 차갑긴 하지만 그래서 가장 정확하게 비춰줄 수 있습니다. 소비를 기록하지 않으면 자산은 쌓이지 않고 시간을 측정하지 않으면 하루는 나도 모르게 흘러가 버립니다. 노력을 돌아보지 않으면 성장은 우연에 맡겨집니다. 경영학의 거장 피터 드러커는 말했습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3월 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특히 이제 금융시장 국제 정세적으로 봤을 때 3월을 좀 힘겹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증시 급락에 이어서 오늘도 급락세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장 초에 코스피 코스닥 나란히 5%대 하락을 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미국과 이란이 충돌을 하면서 중동의 한 해협이 전 세계 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죠. 오늘 경제상식 퀴즈도 바로 그 지역 이름인데요.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 해협.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이곳을 봉쇄한다고 선언을 했죠. 선박 안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전 세계 석유 소비의 약 20% 하루 평균 2천만 배럴이 이 지역을 통과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 그 70%가 중동에서 들어오고 그 대부분이 이 해협을 지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경제적인 충격이 또 커지지 않을까 걱정이 드는 거죠. 세계 원유의 관문이라고도 불리는 이 해협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네 글자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도 다양한 선물을 보내드리고요. 참 밤사이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필요하면 미군이 호위를 하겠다. 또 필요하면 금융, 즉 보험도 지원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자, 실시간 방송 상황 또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뉴스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소식 준비했는지 백상경 기자부터요. 네, 어제 거의 검은 화요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국내 증시 상황과 그리고 네. 간밤 뉴욕 증시 상황 함께 살펴보고요. 다음은 상습적으로 직원 월급을 떼먹는 사업주들을 상대로 보다 강력한 회수 절차를 정부가 진행한다라는 소식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영태 기자는요. 네, 지금 중동 전쟁으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 그리고 해운 시장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한 싱크탱크는 우리 경제를 우려하면서 보고서를 냈고요. 우리 정부는 불안을 잠재우는데 열심입니다. 또 정부가 문화가 있는 수요일을 확대하기로 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백상경 기자 준비한 소식. 어제 코스피가 7% 넘게 떨어졌잖아요. 네. 오늘도 급락세가 또 이어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많이 떨어진 포인트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미국과 이란 전쟁이란 초대형 악재에 거의 이렇게 직격을 받으면서 코스피 지수가 어제에만 무려 452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그 5,800선 무너졌고 오늘 지금 출발하는 것도 5,600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역대 최대 낙폭 어제 그렇게 기록을 했고요. 네. 하락률을 기준으로 봐도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로 증시가 급락했던 2024년 8월 5일 이후로 가장 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코스피가 5% 넘게 떨어지자 지금은 낙폭은 좀 좁히고 있어요. 네. 3.4%까지 낙폭 좁히고 있고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이드카 발동될 정도로 굉장히 굉장히 막 이렇게 변동성이 큰 모습들 보였었는데요. 장 마감 시점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이 4,770조 원 정도였습니다. 어제. 그래서 4거래일 만에 5,000조 원 달성했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일본 니케이나 지금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같은 경우도 좀 같이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상대적으로 그동안 좀 더 가파른 상승폭을 보였던 코스피가 좀 더 큰 낙폭을 보였고요. 외국인들이 좀 우리 주식을 거의 5조 원 넘게 내다 팔면서 굉장히 좀 세게 조정을 받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요. 삼성전자가 거의 10% 가까이 급락을 하면서 20만 원 선을 내줬습니다. SK 하이닉스도 마이너스 11.5% 기록하면서 100만 원 선이 깨졌고요. 그리고 현대차, 기아,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바이오로직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대형주들이 좀 급락하는 모습들 보였고요. 반면에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가 되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 그리고 현대 로템 같은 방산주는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들 맞아요. 보였습니다. 그래서 또 국제 유가가 굉장히 오르고 있는데요. 네. 이것 때문에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기대 속에서 S-오일이나 SK 이노베이션 같은 정유주도 줄줄이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변동성이 너무 커졌잖아요. 네. 오늘 아침에 이제 8시부터 거래된 NXT에서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이제 방산주들 한 20% 이상 급등하다가 상승폭을 10%까지만 좁혀도 네. 초반에 그 따라간 사람들은 1시간도 안 돼서 10% 정도의 손해가 생기는 거니까 이 변동성 장세에서는 그냥 왜 모르면 가만히 있자 이런 말도 사실은 일견 이해가 갑니다. 환율 상황이 이것도 심상치 않습니다. 어저께 밤에 1,500원을 넘었더라고요. 네, 심리적으로 거의 1,500원이면 굉장히 우리가 심리적 마지노선을 돌파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1,500원 돌파를 한 겁니다. 이후에 좀 서서히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굉장히 상승한 모습들 보였고요. 오늘은 12.9원 오른 1,479원으로 개장을 했습니다. 이 지금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값이 사실은 조금 오를 것이다라고 봤는데 지금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이 금을 달러로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네. 이런 부담들이 좀 누적이 되면서 현물 금 가격도 어제 최대 한 6% 정도 하락하는 모습들 보였고요. 은 가격도 12% 가까이 폭락을 했었습니다. 또 위험자산으로 꼽히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큰 변동성을 보였고요. 그러니까 안전자산이라고 여겨지던 금값마저도 지금 변동성이 커진 거예요. 그리고 네. 오늘 아침에 코스피 매도 사이드 가가 발동이 됐네요. 코스피 200 지수 선물 5% 이상 급락을 하면서 매도 사이드 가가 오전에 발동이 됐고 다만 이 시각 현재 하락폭은 5%대에서 한 3.9% 정도로 코스피가 이제 좀 좁혀놨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겠고요. 야, 이 와중에도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은 또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것도 막 레버리지로 들어와요. 네, 오늘 상황까지도 물론 봐야 되겠지만 예. 어제의 상황만 보자면 이 폭락장 속에서도 개미들의 좀 남다른 투자 베팅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수 상승에 베팅하는 레버리지 ETF 상품을 집중적으로 사들이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레버리지 ETF 그러니까 결국은 주가 지수가 오르면 상승분의 몇 배를 이제 이렇게 수익으로 얻겠다라는 고위험 고수익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어제 가장 많이 순매수한 ETF 종목 1위가 바로 이 코스피 상승의 2배로 베팅을 하는 코덱스 레버리지였습니다. 그래서 4,600억 넘게 매수를 한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또 이렇게 코스닥 지수를 2배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도 2,325억 원의 매수세가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지수가 떨어지면 수익이 나는 이른바 곱버스, 인버스 상품은 팔아치우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배를 1,365억 원어치 팔면서 순매도 1위 자리를
여기다 올려놨고요. 한마디로 지금 보면은 이번 역대급 폭락장을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보는, 그리고 조만간 지수가 반등할 것이다라고 보는 그런 좀 베팅을 하는 개미들이 많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그동안에 계속 이 인버스에 대한 그 투자들이 있었잖아요. 하락장에 투자를 하겠다, 오를 만큼 올랐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게 조정을 받는 타이밍에 좀 정리를 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2월 27일에 한 6조 3천억 원, 3월 3일에 5조 8천억 원을 개인이 순매수를 했고요. 오늘은 한 8천억 원대 순매도를 이 시각 현재 좀 개인들은 좀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들의 힘으로 또 증시를 받칠 수는 있을지, 또 오늘은 또 외차익을 실현하는 건지, 이것도 좀 잇따라서 봐야죠. 오늘 하루만으로도 결론은 낼 수 없는 거고요. 그 서영태 기자 준비한 소식도 또 들어볼게요. 글로벌 에너지 시장도 한번 좀 점검해 볼까요? 네, 그 유가가 문제인데 뭐 관련해 가지고 간밤에 트럼프가 안정 대책을 내놓긴 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그 기름이 지나가는 이란 남부 해협이 막혔다는 게 문제인데, 이 지역을 지나가는 배들한테 안심하고 지나가라고 합리적인 가격의 보험을 제공하겠다고 또 지시를 했고요. 요즘에 그 일부 보험 회사가 선박 보험 안 들어주겠다 이런 데도 네. 있다 하더라고요. 네, 그게 문제죠. 네. 그리고 이 이란 남부 해협을 통과하는 그 유조선들에 대해서는 이 해군이 호송 작전을 해줄 테니까 안심하고 지나가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로의 자유로운 에너지 흐름을 어떻게든 보장을 해주겠다, 이 강렬한 메시지를 내면서 네. 유가를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유가가 뭐 미친 듯 치솟지는 않은데 그래도 오르긴 올랐잖아요. 네, 아직은 좀 불안한데 가스도 지금 좀 많이 불안하죠. 중동의 에너지 거점인 카타르에 라스라판이라는 액화 천연가스 LNG 기지가 있습니다. 네. 이곳이 이란의 드론 공격을 받았는데 가동을 멈췄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에 브레이크가 걸렸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곳은 전 세계 LNG 공급량의 20%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가스 가격이 즉각 요동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중동 리스크가 현실로 나타나니까 한국과 일본 등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탈중동을 선언하고 호주로 공급선을 바꾸는 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호주에서 전체 LNG 한 40%를 들여오고 있거든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호주에 추가로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좀 빠른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국내에서도 에너지 수급 불안감이 좀 커지고 있긴 한데, 당장에 난리가 날 가능성은 좀 작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카타르에서 가장 많이 그 LNG를 수입하진 않고요. 우리나라도 호주에서 LNG를 가장 많이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동안 호주나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을 전략적으로 관리를 했고요.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호주산 물량 확보를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해상에서 운송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호르무즈 해협은 잘 뚫려야 하는 건데, 해상 운송 시장 이게 뭔가 경제적으로, 금융적으로 벌써 영향을 받고 있다고요? 네, 그 LNG 운반선 쓰는 비용이 2배나 올랐습니다. 원래 하루에 한 20만 달러 정도 그렇게 호가가 나왔는데 우리 돈으로 3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루에 1.5억이면 되는 게 3억이 된 겁니다. 이렇게 LNG 운반선은 이란 남부 해협을 이용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인데, 걸프 지역 LNG 생산에도 또 차질이 빚어진 탓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LNG 운반 그 수요가 다른 노선으로 몰리다 보니까 이렇게 가격이 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운임이 급등할 가능성이 작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해외 에너지 전문가의 발언인데요. 이 카타르나 아부다비 같은 지역의 그 생산 축소가, 가스 생산 축소가 뭐 길어지지 않는 이상은 실제로 운임이 급등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운반을 못하니까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고, 생산을 줄이니까 뭐 이제 공급 축소에 대한 또 우려로 가격이 뛰는 건데, 중요한 거는 그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그 모른다는 거잖아요. 불확실성. 네, 맞습니다. 이 트럼프가 지상군 투입까지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 뭐 와 이게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길어지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길어지면 정말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 구조상 유가 상승에 취약하잖아요. 장기화되면 유가가 정말로 많이 오를 수밖에 없고, 실물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성장률은 낮아지고 물가는 오르고
게다가 무역 수지까지 나빠지는 이른바 트리플 악재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왔는데요.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입니다. 만약에 유가가요 배럴당 $100까지 오르면요 한국 성장률이 최소 0.3%포인트 떨어진다고 합니다. 또 소비자 물가는 1.1% 오르고요. 경상수지는 $260억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배럴당 $150를 넘어서면 어떻게 되느냐? 훨씬 더 심각하겠죠. 네. 성장률은 0.8%포인트 하락하고 물가는 2.9%더 뛰고 경상수지는 $800억 가까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 좀 긍정적으로 보는 성장률이 2.1%인데 그러면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1% 초반까지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고요. 또 물가 상승률은 5% 가까이를 기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거는 이제 시나리오고 반대로 또 전쟁이 빨리 끝나면 그 불확실성이 또 해소가 될 수 있는 건데 역시 또 중요한 건 심리잖아요. 정부도 이 불안 심리를 좀 신경 쓰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어제 김민석 국무총리가 장관회의에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언급을 하면서요. 경제는 정말 이제 심리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정확한 정보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좀 온라인에 좀 불안을 부추기는 그런 좀 정보들이 많이 나돌고 있고요. 또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가짜 뉴스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 총리는 우리 경제 기반 튼튼하다. 또 정부도 충분하게 준비되어 있다면서 국민 여러분들 너무 불안해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백상균 기자가 준비한 소식도 또 들어볼게요.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하는 악덕 사업주들 많았잖아요. 네. 그들의 집이나 차까지 이제 공매로 넘긴다고요. 네, 이게 먼저 이 정부에서 운영하는 대지급금이란 게 있습니다. 이게 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임금을 체불당한 이 노동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대신 지급하는 돈인데요. 이 대지급금의 규모가 한 해에 7천억 원에 달할 정도로 좀 이 문제가 심각했었습니다. 근데 정부가 그래서 이 근로복지공단에 체불 예방 이 지원부라는 이 신설할 부서를 조직을 조금 새롭게 만들고요. 또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이 앞으로는요. 2천만 원 이상의 대지급금을 1년 이상 안 갚고 버티는 이 암체 사업주의 명단을 오늘 6월부터는 신용정보기관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런 사업주들은 금융거래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고요. 네. 또 이 오는 5월부터는 떼인 돈, 그러니까 지급금으로 낸 돈을 이제 받아내는 이 회수 방식도 굉장히 혹독해집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는 민사 절차에 따라서 변제금을 회수를 했었는데요. 이제는 국세 체납 처분 절차를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납기 마감일을 한 달 넘기면 독촉장을 발송을 하고요. 독촉장을 발송한 이후에 열흘 내로 납부를 안 한다라고 하면 바로 이 재산 압류에 들어가서 사업주의 예금, 부동산, 자동차, 사업 자산 이런 것을 모조리 공매로 넘겨가지고 회수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산이 있는데도 임금을 안 줘서는 안 된다. 네, 맞습니다. 또 드러나지 않았던 숨겨진 임금 체불들도 많았나 보네요. 네, 사실 이 기존의 임금체불 통계라는 것들이 예. 아무래도 이제 피해자가 직접 고용노동지방관서에 신고한 사건들만 모아서 집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고하지 않는 사건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는 어떤 현장의 체불 규모는 완전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근로감독이나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런 미신고 체불액을 찾아내서 이런 것들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통계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숨은 임금 체불까지 잡아내겠다라는 것들이고요. 이렇게 되면 겉으로 보이는 체불 규모의 총액이 사실 지금보다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숫자들이 결국 늘어나면 갑자기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효과 때문에 더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어쨌든 정확한 실태를 지금 당장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린 것들이고요. 네. 현행 지금으로 보면 세 종류로 지금 체불 통계를 집계를 하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11종으로 이 종류도 대폭 늘립니다. 그래서 임금 체불률, 근로자 10,000명당 체불 피해자 수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공개를 하고요. 체불 원인도 세분화해서 좀 더 꼼꼼하게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체불 원인까지요. 네. 자, 서영태 기자가 또 준비한 소식 들어볼게요. 문화가 있는 날
사실 이거 문화가 있는 날이 있는 날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게 더 확대가 됩니까? 아, 네. 저도 자주 이용하지 않았는데요. 네. 그래도 매달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매주 수요일로 확대가 되는데요. 이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해서 먼저 네. 설명을 드리자면은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국공립 문화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영화관 같은 그런 민간 시설에서는 할인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을 매주 수요일로 바꾼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매주 수요일마다 뭐 창경궁, 덕수궁 이런 국가유산에 무료 입장할 수 있고 네. 또 영화관들이 또 참여를 잘 해준다면은 또 그런 데서 할인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네. 문체부의 그 취지는요. 원래 매달 하루 특별한 날에만 문화를 즐기는 그런 풍토가 있었는데 이제는 매주 하루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화를 누리는 쪽으로 이렇게 그런 풍토를 바꾸겠다 이런 취지이고요. 또 늘어난 문화 향유 기회가 실제로 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온 김에 밥도 먹고 뭐 그럴 수 있는 예. 거니까요. 영화 보러 네. 가는 김에 밥도 네. 먹어야죠. 네. 아무튼 문화 예술 산업 그리고 콘텐츠 산업도 활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영화관 같은 그런 민간 분야의 참여는 좀 자율에 맡기기로 했는데요. 민간 기관은 참여 기관으로 등록을 한 다음에 경영 상황에 맞춰 가지고 할인, 행사, 아니면 특별 프로그램 이런 것들 자율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매월 마지막 수요일 한 달에 한 번 해서 이제 매주 수요일로 바뀐다는 거. 퇴근 이후에만 적용됐던 거잖아요. 그 영화관들의 할인 이런 것들도. 그리고 또 영화 얘기 나온 김에 영화관들이 참 그 실적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고전했었는데 최근에 매출이 좋아졌어요. 맞습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고전을 했는데 네. 지난달 국내 영화관 매출을 보니까 1,2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인데 관람객 수도 한 1,200만 명에 달했습니다. 결국에는 킬러 콘텐츠 하나가 이끄는 건데 국내 사극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많이 네. 흥행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누적 관객 수가 한 920만 명을 돌파를 했는데요. 이대로 가면 1,000만 돌파하겠죠. 네, 1,000만 돌파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계에서는 한국 영화 아직 살아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네. 또 영화라는 산업 자체, 영화관에 대해서 극장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평가가 나옵니다. 뭐 넷플릭스 이런 거 생겼지만은 극장이라는 게 여전히 어떤 대체할 수 없는 문화 공간인 것을 보여준 게 지난달에 이런 매출 기록이 아닌가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또 이렇게 좋은 콘텐츠 하나 나오면 내수 활성화에도 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좋은 영향들도 주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코스피는 2.6% 하락폭을 2.6% 혹은 2.9%까지 조금 이제 좁혀놓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 요 며칠 뉴스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그 해협 이름입니다. 전 세계 석유의 약 20%, 하루 약 2천만 배럴이 지나는 중동의 핵심 해상 길목인데요. 우리나라 선사가 관리하는 선박 한 40척 정도가 비교적 안전한 해역으로 이동했다는 소식도 들려와 있고요. 또 우리나라 어쩔 수 없이 앞에서도 들으셨습니다만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고 또 이곳이 봉쇄가 되면 경제적으로 영향을 또 안 받을 수가 없죠. 그 해협 이름은 무엇일까요? 1742님, 크루즈 해협. 한 글자 맞은 건가요? 두 글자 맞은 건가요? 크루즈 해협은 아니고요. 5194님, 딸이 해운선사에서 근무하는데 이곳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힘들어한다고 하네요. 라고도 보내주셨고요. 정경숙님, 어제 차에 기름을 꽉 채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2997님은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유가 급등이 예상돼서 가득 채우려는 차량들이 많아졌습니다.
어서 안정화되길 바랍니다라고도 보내주셨고요. 4218님이 사행시를 보내주셨네요. 주식시장을 보시면서 호가창이 너무 무지막지하게 주르륵 흘러내려요. 잘 쓰셨다. 잘 쓰셨습니다. 힌트는 이걸로 이제 가름하겠습니다. 좀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빨리 이곳이 또 정상화되길 또 바라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으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예전에는 진짜 장지갑에 빳빳하게 지폐에 채워넣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죠. 저도 한때 그랬고 또 동전 소리 짤랑짤랑 나는 때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사람들 주머니에서 동전 소리 들어본 적도 잘 없는 것 같고요. 또 돈 속에 그려진 인물도요. 또 화폐의 크기 또 색깔도 세상에 따라서 변해 왔는데요. 라떼 경제사 시간에 화폐의 발자취를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김정인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은 우리나라 화폐 단위가 원 하나인데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되게 다양했다면서요. 네, 한 1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근대적 화폐 체계가 한창 도입되던 때라서 뭐 화폐 단위가 관, 양, 전, 문, 환, 원, 양 아주 네. 다양했던 때가 있습니다. 이제 개항한 이후에 이제 우리 근대 화폐제 이때 동북아시아는 사실 금보다는 은본위 제도였는데 은본위 제도로 도입을 했다가 또 1901년에 화폐조례라고 법을 만들 때는 또 금본위제로 바꿨다가 이제 아주 변동이 심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막 화폐 질서가 문란하니까 이제 조선 상인들 다수가 좀 파산을 하고 어음 시장도 신뢰가 무너져서 상업 활동 자체가 위축되었다는 이제 논문도 좀 여러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근대 화폐 체계가 1910년에 그래도 이제 조금 자리를 잡았는데 사실 이제 식민지가 된 때예요. 그래서 식민지 되기 1년 전에 세워졌던 조선은행이 이제 돈을 발행한 순간부터 일본 본토 엔화와 사실상 이제 연동이 되었었고 이제 우리나라의 화폐 체계가 당시 이제 일본 금융 시스템에 편입되었던 시기가 이제 근대적 화폐 체계의 시작입니다. 일제 시대 때는 조선은행이 화폐를 발행을 해도 엔화와 연동이 됐었다. 네. 그럼 광복 이후에는 어땠을까요? 광복 이후에 돈을 좀 많이 찍어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부작용도 컸을 것 같은데. 굉장했죠. 그래서 1945년 한 해 서울 소비자 물가 상승률만 좀 한정해서 보면요. 네. 1년간 3,000% 3,000%요? 네, 상승했다고 합니다. 광복한 그 해요. 그 해예요. 와. 네. 그래서 이제 해방부터 한국전쟁 종전까지 약 9년간 이제 평균 물가는 한 500배 정도 상승을 했고요. 굉장히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죠. 식민지 말기부터 이미 일본이 전쟁을 치렀잖아요. 네. 이 전시 경제에서 이미 통화량이 굉장히 늘어났었는데 미국하고 전쟁한다고 돈을 되게 많이 찍었는데 식민지 조선을 신경 쓰지 않고 여기서는 돈을 그냥 통화 정책이란 게 없이 거의 이제 찍어냈었고 또 패전이 가까워오면서는 일본으로 돌아가려는 일본인이 맡겨두었던 돈을 뱅크런 이런가봐 그냥 또 마구 찍어내서 또 줘버리는 일도 발생을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들어왔던 임시로 통치를 맡았던 미군 정도 이제 그 적자라든지 부채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또 돈을 그냥 찍어내요. 이런 식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돈 필요해? 그럼 찍어내. 막 이랬던 거예요. 네, 맞아요. 그게 이제 광복 직후의 모습이었고 또 한국 전쟁까지 터졌잖아요. 6.25. 네. 그러면 그때 발행해 놨던 돈이라든지 네네. 한국은행의 어떤 그 조폐 시설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뭐 열심히 옮겼죠, 후방으로. 근데 한국은행은 이때 당시 참 이제 비극이었던 게 1950년에 조선은행을 승계하는 형태로 설립을 했는데 네. 개점을 하자마자 이제 전쟁을 맞은 거죠. 그래서 보유 중이었던 화폐 인쇄용 원판이라든지 아니면 아직 발행하지 않았던 이제 화폐들이라든지 금괴, 은괴를 군용 트럭에 싣고 부산으로 막 내달렸습니다. 미국으로 급히 피신을 보낸 것도 있고요. 그래서 북한 쪽에 우리 화폐가 당연히 좀 넘어가기도 했었기 때문에 이 당시 사용하던 화폐를 급히 이제 유통이랑 교환
교환을 금지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전쟁 때는 민간 물자 생산과 공급이 멈추잖아요. 그리고 전쟁 비용을 대느라고 좀 국채 발행도 늘어나고 그렇죠. 또 정부가 한국은행에 돈을 빌리기도 하고 하면서 통화량이 또 엄청나게 늘어요. 1950년에서 52년 3년간 18배 통화량이 늘어납니다. 이제 물가 지수도 10배 정도 뛰고요. 지금으로 치면 이제 아메리카노 한 잔이 5,000원에서 5만 원 정도 하게 된 건데 이러다 보니까 전쟁 끝나고 화폐를 좀 정리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전후로 인플레이션 이런 게 네. 또 엄청나게 뛰기도 하는데 자 그리고 이제 화폐 뭐 동전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예전에 보면은 어르신들이 돈이 없을 때 아유, 네. 10원 한 장 없다 이런 표현 하셨거든요. 들어보셨어요? 네네. 100원 한 장 없다. 예전에는 10원짜리 100원짜리가 지폐였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어떤 뭐 동전 만들기가 힘들어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네, 네, 그 시절에는 또 이제 그 전쟁이 막 끝난 때잖아요. 주화를 발행을 하려면 귀금속까지는 아니라도 금속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전시에는 금속 수급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장 설비가 다 파괴된 상황에서 대량의 동전을 안정적으로 찍어내기가 어려워서 이제 주조보다는 인쇄를 택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워낙 화폐가 좀 대량으로 필요했던 시기라 무거운 동전을 이제 손수레로 싣고 다니는 이 보따리에 지폐를 싸서 다니는 편이 또 네. 현실의 어떤 유통에도 적합했던 면도 무시할 수 없었고요. 그러면 지폐 다음에 동전이 나왔던 거예요? 네. 그 동전은 언제부터 생산이 된 겁니까? 경제가 좀 성장을 하기 시작하고 생산 기반이 안정된 1960년대 중반 이후에 동전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궁금증이 좀 일어나기도 해요.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생산 비용이 더 비싼 주화가 그렇죠. 고액권이고 이제 뭐그 지폐는 생산 비용이 저렴하니까 저액권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동전은 금속이잖아요. 내구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소액이 더 자주 오갈 때는 이제 장기적으로 보고 좀 투자를 하는 이유로 이제 그 좀 내구성이 강한 동전을 저액권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지폐는 사실 수명이 길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고액은 동전으로 들고 다니면 운반과 보관 비용이 좀 크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동전 보면은 그 예전에 왜 그런 거 많았어요. 왜 10원짜리는 다보탑, 50원짜리가 별 이삭인가요? 네. 그리고 500원짜리는 학, 그 동물이나 사물이 그려져 있고 지폐에는 주로 인물이 그려져 있잖아요. 네네. 이것도 어떤 구분을 일부러 둔 걸까요? 네네, 일부러 둔 거죠. 이제 동전에는 좀 문화적 메시지를 두기로 하고요. 네. 이제 지폐에는 정치적 메시지를 담기로 했던 어떤 그 당시의 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한국은행이 소재를 정하면 이제 여론조사하고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하는데요. 동전의 문양은 이제 평화와 번영, 우리나라의 자연이나 문화유산을 좀 친숙하게 좀 담아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취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동전도 실무적으로 면적이 작잖아요. 네네. 그리고 양각을 그러니까 조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구조가 좀 단순해야 돼서 동전에는 보통 인물보다는 단순하고 명료한 문양이 좀 선호되는 면이 있고요. 반면 지폐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래서 고액권이니까 위조하려는 사람들이 좀 많을 거잖아요. 근데 가장 이제 조금만 달라져도 사람들이 민감하게 포착을 하는 게 이제 그 사람의 인상입니다. 그래서 인물을 담아 놓으면 굉장히 조금만 달라져도 좀 민감하게 눈치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정무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성을 좀 압축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 인물의 권위가 또 화폐의 신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고액권에는 사람 얼굴을 담겠다 이렇게 좀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동전에도 인물이 그려진 동전이 있습니다. 네. 100원짜리. 100원짜리 이순신 장군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나라만의 좀 특수한 배경이 있습니다. 100원 동전은 발행 이후에 오랫동안 가장 많이 유통되는 기본 단위 동전이었거든요. 맞아요, 지금은 맞아요. 워낙 좀 경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좀 1,000원 단위가 기본이 된 것 같은데 저 어릴 적에는 엄마 100원만. 네, 이거죠. 100원이 요즘 아이들은 엄마 10,000원만 이러던데. 예. 100원이 정말 오랫동안 기본 단위여서 이제 화폐를 이게 정말 중요했거든요. 어떤 상징성이. 그래서 화폐를 만들 때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면 항상 뭔가 외부적인 압력을 좀 물리쳐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외부 압력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최대 과제였던 시기에는 그냥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화폐에는 이순신 장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58년에 발행된 50환 지폐에도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었고요. 네. 1973년에 발행된 500원 지폐에도 이제 이순신 장군의 초상이 있었습니다.
또 동전을 보면은 크기도 그렇고 색깔도 제각각이에요. 네네. 이것도 또 시대에 따라서도 많이 변해왔어요. 그렇죠. 이제 크기와 색깔은 사용자의 편의성이나 위변조 방지, 또 화폐 가치에 따른 직관적인 구분을 목적으로 두는데요. 예를 들어 뭐 500원과 100원은 색깔은 같잖아요. 네. 근데 이제 크기는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100원과 10원은 크기가 비슷하니까 색으로 구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차이를 두는데요. 무궁화 도안의 1원, 거북선 도안의 5원 이제 익숙하진 않은데 1966년 발행돼서 좀 쓰였고요. 네. 1980년대부터는 실질적인 유통이 좀 거의 중단이 됐었습니다. 아하.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면서 1975년에는 1원으로 한 편지 봉투라든지 껌 같은 거를 좀 살 수도 있었는데 지금 뭐 볼 수가 야, 없죠. 진짜 1원짜리 기억은 납니다. 네. 요즘 거의 안 쓰죠. 그리고 500원짜리 동전이 새로 추가된 연도는 또 1982년입니다. 1982년, 1983년에 제각각이던 동전들을 디자인하고 크기를 좀 체계적으로 통일을 하고요. 2006년 이후 발행된 10원 동전은 그 무게는 가볍게 하고 원래 색상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구리를 입히기는 했는데 속 재료는 가벼운 알루미늄으로 이제 변동을 했습니다. 제조 비용이 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 10원짜리 크기가 작아진 게 2006년부터였던 거예요. 네네. 그리고 또 보면 동전 수집하시는 분들 계세요. 몇 년도에 발행된 얼마짜리는 희귀하다. 네. 그래서 500원짜리 하나가 뭐 몇백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동전이 비싼 이유가 있죠. 이제 발행량이 일단 중요한데 특정 연도에 발행량이 적으면 희소성이 커져서 그렇죠. 수집 가치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계속해서 이제 뭐 아까 10원짜리도 2006년에 알루미늄으로 소재를 바꾸면서 작게 만들고 이랬잖아요. 이런 네. 식으로 재질이나 제작 방식이 조금씩 또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특히 이제 10원짜리 같은 경우는 적동 붉은색 구리 이거 비싸거든요. 이 재질을 소재를 쓴 동전은 동일 연도라도 이제 가격 차이가 좀 큽니다. 보존 상태도 영향을 미치고요. 이제 상징성이나 기념주화 같은 것도 기념해서 좀 발행을 했다 이러면 또 가치가 올라가죠. 그래서 1998년도 500원은 진짜 비싸요. 왜냐하면은 IMF 시절인데 네. 발행량이 8,000개밖에 안 돼가지고 최고 등급은 또 900만 원까지 거래가 된다고 몇 하더라고요. 년도 500원짜리요? 1998년도 500원짜리요. 98년 500원짜리. 네. 잘 찾아봐야겠습니다. 500원짜리 볼 때마다. 그 지폐로 가보면요. 5,000원권에 율곡이 네. 선생이 이제 그려져 있죠. 근데 초반에는 이거 서양 사람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사실 지금도 이제 연예인 누구 닮았다고 그런 네. 얘기 많이 돌죠. 그래서 1972년도에 처음 발행된 5,000원권의 이 율곡 초상화는 실제로 서양인 이목구비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우리나라에 이제 지폐를 인쇄할 수 있는 동판을 자체 제작할 기술이 좀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영국 회사에 의뢰를 했었는데 당시에는 지금처럼 막 이렇게 한류가 있던 시절이 아니다 보니까 영국인들도 동양인을 묘사하는 게 좀 서툴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율곡이 싫어했습니다. 선생님을 그려달라고 했더니 서양 사람처럼 네. 콧대 높게. 맞아요. 예. 그래서 기사에 좀 공식적으로 얼굴 평가, 얼평이 많이 등장을 했는데 얼굴이 시원찮다 이런 평가로 이제 통일이 좀 당시 돼가지고요. 언론에서. 네, 그래서 이제 정부는 1973년에 이 논란 때문에 표준 영정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 인물의 초상을 국가가 고증하고 심의한 표준 영정으로 좀 통일을 하도록 하고요. 잘 생각을 해보면 사실 역사적 위인의 얼굴이 남아 있을 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뭔가 그 시절의 그쵸. 그림 정도였을 테니까요. 네, 하나의 이미지로 기억을 하는 거는 그냥 그렇게 통일을 해서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곡이 초상화는 1977년 새 도안으로 수습이 됩니다. 근데 72년에 율곡이 초상화를 5,000원권에 이상하게 담으면서 네. 그 다음에 표준 영정 제도가 생겼으니까 네네. 어떻게 보면 뭔가를 좀 개선을 한 계기가 되기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재미있는 게 화폐 둘러싼 각종 괴담도 있었어요. 특히 네. 동전에서. 맞아요. 그래서 지금 화폐체계 1983년에 수립된 체계인데 이때 만들 당시에 한국 조폐공사 사장의 딸인 김민지가 납치된 후에 살해됐다. 예. 이런 분 안 계십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딸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 화폐 곳곳에 뭐 따님의 흔적을 남겼다. 저 초등학교 때 들었던 얘기. 네, 이제 이런 얘기도 돌고요. 그리고 뭐 10원짜리 동전에는 이제 성인 김씨 성이 좀 담겨 있다. 그 다보탑인가요? 예. 그 옆으로 맞아요. 보면은 이제 이거 뭐 N자처럼 돼 있는 그 부분이 이제 네. 김씨로 보인다 이렇게 된 거죠. 맞아요. 그래서 뭐 50원짜리 동전에는 이제 사용된 흉기가 담겨 있다. 그리고 이제 1,000원에는 영문 민자가 들어 있다. 뭐 이런 괴담이 돌았는데 MIN. 네, 당연히 근거가 없었고요. 그리고 네. 뭐 50원의 벼이삭도 뭐
44개, 44개여가지고 죽을 사자 2개 이제 담겨 있는데 뭐 세어보니까 33개였다고 합니다. 43개? 네, 43개였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100원짜리 이순신 장군 네. 뒤집으면 그 수염이 네, 사람 머리 뾰족 선 것처럼 보인다. 막 이런 괴담 맞아요. 초등학생 때 얘기했던 겁니다. 옛날 얘기고요. 또 지폐를 이제 많이 쓰게 되면서 위조 지폐 문제도 좀 심각했었죠. 네, 이제 컬러 복사기 수입 규제가 풀린 게 1988년입니다. 이제 지금 생각하기로는 뭐 컬러 프린터나 복사기로 위조가 되나 싶지만 1990년대만 해도 굉장히 좀 컬러 복사기의 등장이 화폐 위조의 진지한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1980년대 되게 유명했던 위조 지폐 사건 보면은 그 수채화로 그려가지고 위조 지폐를 만들기도 했어요. 속아 넘어갔습니다. 와, 네. 엄청 잘 그린 사람이네요. 그럼 그 사람은 그렇기도 하고 아니 이게 무슨 컬러 프린터도 아니고. 진짜 화폐에 섞어가지고 옛날 구멍가게 보면 조명이 또 어두워요. 그래서 진짜 화폐에 섞어서 그렇게 얼른 써버리면은 옛날에는. 당장 발각이 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대여가지고 컬러 프린터가 등장을 하니까 한국은행도 대책을 마련할 정도로 이게 좀 진지하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뭐 종이를 화폐 용지에 비슷한 걸로 쓰면 진짜 감쪽같이 복제되는 게 아니냐 하는 기사가 쏟아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책으로 뭘 만들었냐? 위조 지폐 식별 요령이 담긴 전단지를 전국에 대량 배포하는 것이 또 대책이었습니다. 근데 의외로 컬러 복사기보다는 1990년대 후반에 가정에서 사용했던 저가형, 보급형 컬러 잉크젯 프린터로 찍은 위조 화폐가 사실은 더 많았던 것으로 지금은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1997년 기사를 보면요. 포토숍, 페인트 프로 등의 다양한 그래픽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10,000원권 지폐를 정교하게 다시 그렸다라는 뭐 위조 지폐 관련 기사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은색 띠도 생겼고 네. 또 어릴 적에는 이렇게 빛에 비춰보면 네. 지폐 안에서 네. 사람의 또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 맞아요. 보고 신기하기도 했었고요. 각종 또 그렇게 기술 발전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흘렀네요. 김정인 작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여파로 코스피가 이틀째 급락하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이틀 연속 발동됐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을 영원히 수행할 수 있다면서 미군이 비축한 전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에 체류하던 우리 국민 24명이 우리 외교당국의 도움을 받아 육로로 국경을 넘어 인접국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무사히 대피했습니다. 여자 배구 이도희 감독과 이란 축구리그 이기재 선수도 포함됐습니다. 1월 생산이 전월 대비 1.3% 줄었다고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했습니다. 산업 생산은 2달 연속 증가를 이어오다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소매 판매는 2.3% 증가했습니다. 설비 투자도 전달보다 6.8%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구글이 우리 정부에게 계속해서 고정밀 지도를 반출하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해왔죠. 결국에 19년 만에 조건부 허가가 나왔는데요. 이 지도가 어떤 의미인지 또 산업적으로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지도 시장의 변화도 한번 짚어보실까요? 안양대 스마트시티공학과 안종욱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안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정욱입니다. 이번에 구글에 이제 반출되는 지도가 1대 5천 고정밀 지도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1대 5천 축척의 그 고정밀 지도는 단어 그대로 정밀도가 높은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1대 2만 5천 축척의 지도와 1대 5천 축척의 지도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이제 지도상의 1cm를 1대 2만 5천의 축척의 경우에는 250m를 나타냅니다. 네. 반면에 1대 5천 축척의 경우에는 50m를 나타내면서 5배 정도 정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정밀 지도는 건물 각각을 개별적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도로 폭을 구분하거나 차도와 인도를 구분을 할 수 있는데 1대 2만 5천 경우에는 그 건물을 블록 형태로 단순하게 표현하고 아하. 주요 도로만 단순하게 표현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글이 반출할 수 있는 1대 5천 지도는 우리가 흔히 쓰는 네이버 지도나 뭐 티맵 그쪽에서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 정도의 정밀도를 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 이게 지도 자체는 자기네가 위성을 통해서 이렇게 찍어서 만들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 그 반출이라는 용어는 네. 그 데이터 자체를 뭐 해외로 가져가서 가공할 수 있다 뭐 그런 의미가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근데 당초에는 이제 원본 데이터를 가져가서 본인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위성 영상 데이터들을 결합해서 네. 지도를 갖다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부분인데 그동안 저희가 이제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반출을 불허해 왔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불허를 하면 나중에 이번에 추가적으로 신청을 하면서 이제 그 내비게이션 용의 지도 서비스를 하기 위한 데이터들만 달라라는 일부 데이터만 달라는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부가 이제 보안 시설이나 그 반대 이 조건으로 보안 시설이나 민감한 시설들을 보안 처리해주는 가림막 처리해주는 조건으로 이제 국내에서 다 가공을 해서 반출해주는 그 서비스할 수 있는 지도를 다 국내에서 만들어가지고 구글은 그 구글 서버를 통해 외국에 있는 구글 서버를 통해서 서비스만 할 수 있게끔 하는 조건으로 반출을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우리가 구글 지도를 쓸 수는 있었는데 대략적인 네. 뭐 위치, 식당 정보 요 정도는 나왔었고 그러면 네. 구글이 계속해서 이거를 뭔가 응용하려고 반출하게 네. 해달라라고 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뭐 구글이 어떤 용도로 쓸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기업이 이제 기본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집단이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이 지도가 지속적으로 돈이 되기 때문에 그 돈이 되는 반면에 구축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위성 영상으로 그냥 이미지 데이터이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갖다가 특정을 하거나 그 시설의 정보를 파악하는데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이 정보를 이 지도 데이터를 국가가 만들어서 이미 무상으로 우리 국내 기업들이나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저렴한 비용으로 가져가서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부분이죠. 이 구글이 고정밀 지도를 반출하게 해달라고 우리 정부에 요구한 게 2007년부터라고 합니다. 네네. 근데 우리는 그걸 이제 허락하지 않았었고. 네. 근데 이제 조건부 허락을 내준 게 네. 미국의 관세 압박 때문이다. 이런 해석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고정밀 지도 반출이 미국이 지적한 비관세 장벽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가 너무 급하게 결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관세는 상대국의 정책이나 국제 정치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고정밀 지도는 한마디로 데이터이기 때문에 한 번 반출되면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국가 자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이번에 관세 협상의 도구로 이 고정밀 지도를 반출했다는 점이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또 구글이 이걸 이제 상업적으로 활용을 하게 될 테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보안적인 측면부터 좀 한번 살펴볼까요? 당연히 우리는 이제 네. 분단 국가니까 신경이 쓸 수밖에 네. 없겠고 그러면은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민감한 지역은 어떻게 불러 처리를 한다는 겁니까? 네, 불러 처리를 해서 네. 국내에서 불러 처리를 다 하고 예. 그다음에 구글이 그동안 예전 데이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간이 지난 예전 데이터들을 그 우리 청와대 등 보안 시설들을 그냥 노출을 해왔거든요. 그 데이터들까지 과거 데이터까지 다 불러 처리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이제 반출을 승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해외로 가지고 나가서 가림막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국내에 있는 다른 위탁 업체에 맡겨서 네. 가림막 처리한 다음에 구글이 활용해라. 이런 네네. 절차인 거죠. 네,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정부가 당초에는 그런 데이터 처리 작업을 국내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하시오라고 요구했다면서요. 근데 이게 네네. 구글은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결국은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도 구축하는데도 막대한 비용이 들고요. 그거는 이제 핑계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궁극적으로는 국내에서 이제 지도 서비스를 하면서 얻게 되는 이제 사업 정보나 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익을 낼 거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정확한 정보들을 국내에 서버에 있으면 국내 세무당국에서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렇지 못하거든요. 해외 서버에 있을 경우에는 결국은 그런 그 지도 서비스를 통해 창출하고 있는 이윤들을
가까이 추적을 못하기 때문에 세금 추징이 어렵게 됩니다. 그러게요. 데이터 센터 여기다 두지도 않고 운영 자체의 그 주체를 해외에 있는 구글 네. 기업으로 한다면 네. 우리는 뭐 이제 세금을 걷기도 어려워지는 거고요. 네네. 구글이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에도 그 지도 반출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똑같이? 맞습니다. 일단 구글이 이제 그 지도 서비스를 못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 그냥 개략적으로 하고 있는 나라들이 우리나라나 중국, 러시아 등 몇 개만 빼고는 네. 대부분 다 이제 정밀한 이제 지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우려하는 부분들이 하물며 우리 옆에 있는 일본도 구글이 이제 지도 관찰을 요청했을 때 승인하면서 젠닌이라는 일본 지도 회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 지도 회사가 구글의 지도 데이터를 공급하는 협약을 맺었었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협력을 해왔는데 구글이 이제 일본 지도를 자체적으로 구축한 2019년부터는 그 협력을 종료를 했고 두 기업이 이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네. 근데 이제 구글이 이제 일본 국민에게 이제 지도 서비스가 익숙해지면서 젠닌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있고 이 점이 이제 제가 이제 우려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이용현 님이 외국인들이 국내 여행하기 힘들었었는데 잘 됐네요라고도 보내주셨고 반대로 또 네. 박성춘 님은 국내 포털에는 문제가 없을까요?라고 보내주셨는데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래도 편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 뭐 네. 티맵 이런 거 많이 쓰는데 네. 그럼 이제 구글의 이런 지도랑 또 엄청나게 경쟁이 치열해질까요? 그렇게 된다는 네, 겁니까?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 일부 이제 학회에서나 네. 관광 쪽의 학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구글이 우리나라 지도 서비스를 반출을 받아가지고 서비스를 하게 되면 예. 외국인들이 편해지면서 관광객이 늘어난다라는 예측을 그동안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말도 맞는 말이고요. 그렇지만 일본 사례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민의 구글 지도 서비스 사용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외국에 나갈 때는 구글 지도를 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국내에 왔을 때는 국내 이제 포털사들의 지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국외라든 국내에 오든 구글이 이제 국내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국민들도 구글 서비스에 종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 이후의 시장 영향도 계속해서 우리가 또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안양대 네. 스마트시티공학과 안종욱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미래생활사전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하면은 자유로운 기업 문화, 자유롭게 일하는 문화로 유명한데 그 일하는 방식이 180도 바뀌었다고 하네요. 송일아 기자와 함께 돌아옵니다.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